여러분 제 취향으로는 유코시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유코실이 이제 그 체오프의 지식인 소설, 관념 소설, 철학 소설 계열에서는 이제 가장 규모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읽었던 것이라 더 이제 각별해서 그걸 찍으려고 하다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혹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얘기를 하나 더 찍을까 합니다. 이것은 이제 1899년에 발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체오프가 이제 올가 크니페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자기를 이런 구로프라는 중년 남자로 가정이 있는 이걸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올가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직 아이는 없는 그런 젊은 유부녀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사랑 얘기를 이제 한번 풀어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라도 아마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체오프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상기되는 것도 한때 그 우리나라에 이제 개봉돼가지고 꽤 인기를 몰았던 것 같은데, 책도 있고요. 소설이 원래 원작입니다. 그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게 이제 소설 자체의 주제를 보자면, 너가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해서도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치 전범 그 뉘른베르크 재판 있잖아요. 이제 그거가 제가 볼 때는 소설에서 핵심인 것 같은데, 줄거리를 놓고 보면은 그 약간 나이 많은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 아무튼 이제 걔를 어떻게 우연히 이제 구해주게 돼가지고 둘이가 이제 엮어지고 심지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제 둘이가 이렇게 정사를 가질 때마다, 갖기 전에 그 남자애가, 남학생이 그 아줌마라기보다 노처녀한테 그 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녀가 문맹이라는 거를. 그 이제 둘이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고, 세월이 흘러 남자애는 법대생이었나 뭐 예비 법조인이었나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뉘른베르크 이제 재판정에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녀가 모든 죄를 이제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는데, 죄가 영 없지는 않은데 그 뭐 서식을 작성했던가 이런 건데, 다들 자기가 안 했고 이 여자가 했다 이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한나가, 여주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나는 문맹이어서 글자를 쓸 줄 몰라서 이거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법정에서도 끝까지 그걸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문맹인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결국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남자는 그 소설 읽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보내든가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감옥에서 형을 사는 동안에 이 한나는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빼들어가지고 글을 배우는데 쓰는 텍스트가 바로 체오프의 이 A Lady with a Dog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문장부터 이렇게 듣고 이렇게 베껴 쓰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배우는 거죠. 이 바닷가에 저기 얄타 해안에 부인이 나타났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 나타났다. 이제 그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자들이 사랑하는 소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의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안나 까레니나에 대한 안톤 체오프의 화답이 이 다마스 사바치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이름도 똑같이 이제 안나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부녀 이야기를 가지고 톨스토이는 어디 여자가 이 바람을 죽어 이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철로에 이제 뛰어 들어가고 자살하게끔 했고, 그 스토리를 쓰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1500쪽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체오프는 얄팍한 단편으로 이제 이제 다 그 체오프에게, 톨스토이에게 이제 이렇게 화답하게 되는데요. 바닷가 거리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 이제 이게 이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입니다. 드미트리치 구로프도 얄타에서 지낸 지 벌써 2주일째라 이곳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얼굴들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열린 책들 판본을 가지고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많은 소설들이 들어있고 번역도 나쁘지가 않아서 한 권 사셔야 되면 사실 저는 열린 책들 판본을 여러분 권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구로프는 네. 그래서 참 톨스토이 그 패러디, 그게 이제 되게 패러디라고 말하기에는 체오프가 톨스토이를 너무 존경했고, 패러디라기보다는 이제 톨스토이식 불륜 문학에 대해서 체오프가 화답하는 체오프식 불륜 문학,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체오프는 이런 식으로 좀 저희들을 좀 이렇게
통쾌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자면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했으면 그 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게 다 네 땅이라고. 대신에 뭐지? 다 돌아와야 된다고, 오늘 안에.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너무 멀리까지 가면 밤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자신의 시체가 들어가는 시신이 들어가는 관 하나를 넣을 만큼의 땅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톨스토이가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톤 체홉은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관 하나 들어갈 만한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산 사람한테는 이만큼, 심지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줘도 모자란다라는 식의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톨스토이가 체호프에 비하면은 탁상공론에다가 자기는 막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얼마든지 우아하게 멋있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호프는 반대로 다 가진 거예요. 가난했죠, 몸 약해서 질병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아무래도 골골대고 또 사이가 힘들어지잖아요. 우아하게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체호프가 멜리호버의 영지를 사는데, 그게 이제 고문수사 고 영지가 배경이 멜리호버인데, 체호프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식으로 나는 되게 배포가 큰 사람이야, 막 관대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또 입장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하고는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이제 겪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불륜의 문제에서도 이제 다른 식의 관점을 이제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만나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이제 그 구로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드미트리치 구로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른바 선수입니다. 이제 딱 보자마자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진하고 뭐 초짜이고 남편과도 좀 그렇고 등등등. 근데 이 안나 요 여성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있는데, 여기 개가 뭐 커다란 사모예드 막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거 아니고 하얗고 조그맣고 귀여운 이런 스피츠인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접근을 할 때 이제 개부터 이제 먼저 해갖고 이렇게 강아지가 뭐 어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둘이 이제 관계를 갖기에 이릅니다. 조금 약간 심드렁한 좀 그런 게 있어요. 관계를 가졌는데, 여기 구로프가 생각하기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여자들은 이렇게 시시껄렁한 혹은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이런 연애 관계 이런 걸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평범한 연애나 사랑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병적인 꺼리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블루 스타킹, 그런 표현 옛날에 있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젠체하는 현학적인 여성. 그래서 그 여자를 그러니까 부인을 되게 싫어하는데 부인과 같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로프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인간은 여자를 되게 경멸해요. 여자를 저열한 족속, 저열한 인종이라고 굉장히 폄하하고 폄훼, 경멸, 멸시하면서도 동시에 뭐다? 단 한순간도 여자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 바람 피워오던 와중에 이번에 그 외도의 대상으로 이제 딱 점 찍은 것이 이 안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갖고 나서 안나가 당신은 나를 뭐 존경하지 않는 거죠. 이제부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탁 위에 있는 이 번역 보내는 수박인데 메론에 더 가깝습니다. 드이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든가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게 체호프가 올가하고의 이제 연애 경험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제 참고를 해서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이 슬슬 추워지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래요, 잘 됐어요. 떠나야겠죠. 이러고 이쪽은 모스크바를 가고 저기는 이제 자기 도시로 갑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종결될 줄 알았는데, 구로프는 시간이 지나도 안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 그전에 둘이 이렇게 사귈 때 그녀에게는 뭔가 안타까운 게 있어, 애처로운 게 있어, 불쌍한 게 있어 라는 단어, 그런 문장을 구로프가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키워드인 것 같은데, 동정연민이 이제 이 사랑의 출발점인 걸로, 적어도 이 팀들에게서는 이제 그런 것 같고,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로 체호프가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여러분 이거예요. 안나 세르게이브나, 이 이름은 너무나도 평범한 러시아 이름인데 남편의 성이 폰 디데리츠입니다. 폰 디데리츠. 그래서
구로프가 그 지방 도시가 아무리 조그맣다고 해도 안나가 어디 사냐고 수소문하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그 소문 내지 않은 채로 안나의 집을 어떻게 찾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역시 체오프는 굉장히 엄정한 작가였구나 싶은 게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 성이 특이하다고 독일인이냐 아니다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고 그는 정교인이다 뭐 그게 그거죠. 근데 독일 혈통에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소도시에 도착해서 그 이름 때문에 집을 비교적 쉽게 찾게 되고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그 대가는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걸 이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 안나를 이제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디테일이 강아지기도 하고요. 둘의 이제 처음에 관계를 엮어가는 또 일종의 매개가 되는 게 또 디테일이 그 디테일이 강아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로프가 안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런 또 사물은 아니네요. 이 그 또 대상도 또한 이제 이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녀를 만날 것인가? 이제 공연이 있어요. 근데 작은 도시니까는 분명히 이제 이 공연에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극장에 가서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나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안나를 보면서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안나를 보면서 구로프가 이런 생각을 하죠. 시골의 군중 속에 묻혀있는 이 조그만 여인, 손잡이가 달린 평범한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들고 있는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 그녀가 지금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슬픔이고 기쁨이며 이 순간 그 자신이 원하는 유일한 행복이었다라고. 네, 그러고 이제 깜짝 놀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녀도 또한 이제 마음이 동하고 일단 가 있으라고 제가 어떻게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남편한테는 부인병 진료를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간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모스크바에 옵니다. 올 때마다 슬라비안스키 바자르라는 호텔, 그러니까 러브 호텔인 거죠. 이게 요즘 같으면 이제 무인텔 이런 건데 이런 거에서 이제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그 구로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머리가 이미 새기 시작했다. 최근 갑자기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추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손을 얹어놓은 그녀의 따뜻한 어깨가 떨고 있었다. 아직은 무척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분명히 곧 자신의 삶처럼 시들고 바래질 이 생명의 그는 연민을 느꼈다. 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사랑은 없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그의 머리가 새기 시작한 이 지금 그는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두 사람의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체오프 하면은 무엇보다도 또 특징이 이른바 열린 결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작가가 확실하게 내려주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에 소설을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극적인 사건은 무대 뒤에서 이게 이제 희곡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여기 이제 그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서는 둘이 이제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해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그때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두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여겨졌다. 끝까지는 그러니까 그 종말까지는 아직 멀지만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이제 두 사람은 생각했다라고. 이게 제가 원문 보면서 제가 번역했나 보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이제 갈지는 독자의 이제 그냥 상상에 맡기는 걸로. 그래서 안나를 갈 때까지 다 몰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기차역에다가 철로에다가 집어던지는 톨스토이하고는 이제 아주 반대로 사건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끝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두 사람이 그 얄타에서 첫날 밤을 보낸 다음인데요. 오렌다 해안에 나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다가 울부짖고 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이렇게 무심하고 멍멍하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변함없음 속에 우리들 각각의 삶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속에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 지상의 삶의 끊임없는 움직임, 끊임없는 완성의 담보가 감추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랑이나 뭐나 이런 거조차도 저 시간 속에서는 그 다음에 저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정말 하나의 찰나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장면 묘사를 통해서 쫙 보여주고요. 제가 간만에 이거를 다시 읽었는데 이 번역으로 체오프의 연애 소설만 쫙 모아가지고 논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는 그 생각이 이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좋은 소설입니다, 여러분.